동유럽 순방에서 귀국 후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 충청권 지역을 강타한 호우 피해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환경부와 경찰에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이전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감지됐지만 안전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질타한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궁평이 지하차도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가 미호강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격상한 건 사고 당일인 오전 4시경입니다. 7월 14일 날 17시 20분에 7m에 도달할 시간을 알려줬어요. 이게 7월 14일 18시 50분에 7m에 도달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발령을 한 거거든요. 이후 수위가 제방의 한계까지 높아지자 관할구청에 전화해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의 필요성을 통보합니다. 흥덕군은 이 같은 사실을 청주시에 보고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연락을 받은 청주시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장창교 씨가 미호청교 공사 현장을 찾은 건 사고 발생 1시간 전입니다. 물 높이 수위하고 제방 끄트머리하고의 차이가 한 내가 육안으로 봤을 때 한 30cm 정도. 그렇게 찰랑찰랑 거리는데 그래 내가 좀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지금 이게 터진다고 하면은 오송읍 전체가 물바다가 된다 그랬더니 우리도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장 씨는 119에 신고 전화를 거는데요. 그 119에 이제 신고를 했더니 불과 하여튼 뭐 5분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릴 정도로 빨리 와서 이제 두 분이 내리더라고. 와서 보더니 아이고 이거 저희들은 못 막습니다. 그래. 아니 직원분들 보고 막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행정하고 어떻게 교류가 돼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고 내가 부른 거지 딴 건 없다. 제방 보수공사 중이던 감리회사 단장도 경찰에 전화해 침수 우려가 있으니 지하차도를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미호강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궁평이 지하차도 통제는 이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들은 그냥 진입했습니다. 그 재난 시에 뭐 이게 도로를 통제하고 하는 어떤 그 매뉴얼이 다 있을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수차례의 경고에도 관계 기관들이 조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제방은 한계점을 지나섭니다. 오전 8시 27분께엔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보가 터져서 밀물듯이 들어올 때 그 물의 속도는 엄청나거든요. 그 물의 속도는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도 자동차로 달리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속도입니다. 사장님 물차!
멈춰! 사장님 백! 사장님 백! 역주행으로 지하차도를 빠져나가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의 급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범람한 미호강 물이 오송 지하차도를 꽉 채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고립됐던 17대의 차량은 그대로 침수가 됩니다. 물속 안에 잠겼으면 나도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 착잡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지난달 폭우로 침수된 궁평 2 지하차도입니다. 수색 작업은 종료됐지만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사고 당일 미호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조처에 나서는 기관은 없었고 그 결과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유관 기관별로 그날의 행적을 따져봤습니다. 먼저 주민 대피와 시설물 안전 확보의 주체인 청주시청입니다. 사고 당일 아침 제방 붕괴를 목격한 행복청 직원은 청주시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경고를 전달받은 시 관계자는 상황만 인지할 뿐 충북도에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미호강의 범람 가능성이 다시 전달됐고 이번에는 시 공무원들이 관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순찰에 나섭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궁평이 지하차도는 순찰에서 제외됩니다. 충북도청 관리도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따르면 미호강 인근 지하차도는 평소에도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량이 길어지면서 그냥 아래쪽으로 이제 통과를 하다 보니까 지하로 이제 차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전 제방뚝보다는 최하 뭐 적어도 한 10m 가까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제방 상단보다. 지하차도의 위치가 강 제방보다 훨씬 낮았을 뿐 아니라 주변에는 물을 막아줄 시설물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을 막아줄 게 그 사이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방에 물이 넘친다든지 아예 무너져 버리면 하천물이 만약에 뚝이 터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다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실정이죠. 사고 전후 이틀간 이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약 400mm. 미호강 수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평소 궁평이 지하차도의 침수 가능성을 감안하면 시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로 통제는요, 시민들 누구나 개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재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임시제방이 원류할 위험을 알고 있었고 위험 상황에서 홍수 대위기 심각 단계까지 들어온 상태라고 하면 지자체든 아니든 중앙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누구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던 겁니다. 통제한다고 처벌하겠습니까? 역으로 물어. 더구나 시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야 할 재난 문자도 뒷북 대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 6시 27분께 청주시가 보낸 재난 문자잖아요. 청주시청. 예.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하천이 뭐 범람과 도로 침수동 이렇게 이신이라고 돼 있고 이제 뭐 미우천이 뭐 그런 얘기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아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고 당일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수차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사고 발생지와 큰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호계리 같은 경우에는 궁평리하고도 좀
떨어지. 그러니까 떨어져 있죠. 거기는 이제 병천촌 영향을 받는데. 청주시가 위험 구간을 특정해 재난 문자를 보낸 것은 오전 8시 35분입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들이닥친 게 8시 40분쯤이니까 사고 발생 5분 전에 위험을 알린 겁니다. 그 시간대로 터졌는데도 이렇게 보냈다면 늦은 거지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죠? 터진 상태라면은 그 상황을 이제 결국은 지금 그 상황에도 그 시간에도 그 상황을 쉽게 말하면 간과를 파악을 하고 하지 못했다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는 문자가 온 건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시각입니다. 이런데도 충북도와 청주시는 재난 문자 발송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현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죠, 능동적으로 잘하는데 뭐 시대가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좀 덜하지 않나. 또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답답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엔 도로법상 공평히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이자 교통 통제 권한을 가진 충북도입니다. 침수 사고가 난 궁평이 지하차도는 위험 등급 3등급으로 호우경보 발령 시 통제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공고사항으로 충북도는 자체 규정에 따라 통제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50cm가 되면 보통 승용차 바퀴가 반 이상 잠기는 그런 깊이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통제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사고 당일 아침 이미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했어야 하는 요건이 3가지나 충족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도 통제는 없었고 차들은 그냥 진입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전 이미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기준 수위 운운하며 사전 조치를 안 한 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충북도나 그 도로관리소 직원들의 그 업무 분장 미숙지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재난 훈련을 사전에 수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내가 어디에 가서 위치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교육훈련을 사전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전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행정 당국들이 관할과 기준을 따지며 수수방관하는 사이 소방이나 경찰 등의 기관들도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합니다. 사고 전날인 14일 재해 예방 신고를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은 119 상황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을 합니다. 신고자가 다시 관할 기관에 협조 요청을 부탁하자 이번엔 관계 기관에 직접 얘기할 것을 권하는데요. 신고는 그대로 종결됐고 관계 기관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신고를 도착 종결로 처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말까지 다 뻘이막이 다 들어찼네요. 뻘이 우리 하우스를 보면은
한 평균 10cm 정도 채였어요. 야, 그거 걷어내는 것도 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40여 명 대민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치우고 있어요. 물이 휩쓸고 간 마을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마침 이날은 못 쓰게 된 하우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한순간에 물이 들이차며 재배하던 작물이 모조리 못 쓰게 됐다는 장 씨. 포도나무 다 죽었잖아. 응? 이거. 다 물이 일어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가 물이 넘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 뚝이 넘친 곳이 저쪽인가요? 그렇지, 이쪽이지. 넘친 게 아니고 붕괴된 거지. 당시 무너진 임시 제방은 미호 청교 확장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차량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건 공사 시기입니다. 돼가지고 지금 저 자원봉사 나와가지고. 행복청에 의하면 임시 제방을 쌓은 기간은 6월 말에서 7월 초입니다. 이 지역의 장마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으로 큰 비가 예고되고 있음에도 공사를 진행한 것. 사실은 원래 그런 비가 많이 올 때 대개 공사를 좀 연기하거나 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을 다루는 공사잖아요. 그래서 더 그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더 깊어지기 전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였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급히 만들다 보니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기존 제방보다는 당연히 호술했고 높이도 낮았다는 거죠. 그렇죠. 많이 낮았죠. 제방이라고 하기는 좀 어색하고 일반 뚝과 비슷해서 내가 볼 때 뚝으로밖에는 안 보였어요.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에 찍힌 이 영상에는 긴급 제방 보강에 나선 인부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엔 중장비가 동원됩니다. 토목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 오는 날 만든 지 얼마 안 된 제방을 건드리는 것은 지진 충격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시공사와 감리사가 어떻게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지을 수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당국이 사전에 교통통제만 했더라면,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기만 했더라면, 임시제방 공사만 제대로 했더라면 뒤늦은 후회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인재에서 그 인재와 관재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인재와 관재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관재라는 부분을 찾아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그 앉아있는 담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인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공무원에게 지우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게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고 그 책무를 수행하는 가장 앞이 공무원인 것을 상기한다면 작금의 지적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제방 관리와 차량 통제 같은
사전 안전조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차도에 고립된 시민들은 서로를 도우며 아비 귀환의 현장을 버텨냅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어인 중엔 청주 747번 급행버스 기사 이모 씨도 있습니다. 이거는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여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거든요, 여기가. 네, 거기 우리가 이제 단체로 나가서 규성객 쌀 나누기 행사도 있고, 또 우리 저기 체육대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행사 때 이제 그 전에 우리 이 회원이 개인 택시를 할 때는 진짜 열성적으로 참석도 하고 했는데 시내버스로 간 뒤부터는 시간이 없으니까. 증언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에도 747번 버스 운행을 자랑스러워했다는데요. 선후배 동료들과 예의가 바르고 또 책임감이 투철한 747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노선이 좋아서 아무나 배정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예, 그게 회사에서 좀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는 차예요. 나는 이걸로 내가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옛날 그런 얘기를 했었다. 사고 당일 고인이 운전한 버스는 폭우로 기존 노선이 통제되자 우회해 궁평이 지하차도에 진입합니다. 폭우로 그렇게 버스 노선 경로를 변경하는 게 흔한 일입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뭐 그런 기사 경우가- 임의로다가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경우가 회사에 보고를 했다거나 뭐 공동관리위원회 보고를 한 상태에서 우회를 하시오 해서 하는 거지, 기사가 임의대로다가 그렇게 노선 변경을 하면은 많이 크게 다쳐요. 경로를 변경할 때 기사분이 자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예,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차량이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쏟아져 내렸고 출구를 눈앞에 두고 버스는 갇힙니다. 당시 버스 탑승 인원은 10여 명. 고인은 창문을 깨고 승객을 탈출시키며 대피해 앞장을 섰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시외버스, 고속버스, 또 전세버스 이런 데도 버스에는 다 비상용 망치가 차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앞에 중간에 뭐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좌우로 해서 한 6개 정도가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창문을 깼다고 하는 건 이미 물이 차서 문이 안 열렸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글쎄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문이 열렸으면 뭐 굳이 창문을 깰 게 아니고 출입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더 용이했었을 거니까요. 노den명의 승객을 탈출시킨 그는 남아있는 승객을 구하려 스스로 버스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지하차도는 밀려드는 흙탕물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안에서 유리를 깨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화물차 기사가 손으로 당겨가지고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구조에 앞장선 이 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합니다. 너무도 갑작스런 죽음 앞에 동료들은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그거를 사전에 그렇게 폭우가 온다고 다 이미 예보가 돼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미호강교를 신설하면서 그 임시제방을 쌓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전에 그거를 대처를 못 해가지고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그냥 분통해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번 차에 참 진짜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도모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좀 국민들이 안전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빈도는 앞으로 급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재해 규모나 양태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에선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기회를 놓친다면 비극은 되풀이될 것입니다.